네, 오늘 4주차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density ratio estim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목차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가벼운 제 발표에서는 개념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뒷부분에서는 실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제 범위인 uncertainty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다루는 불확실성은 일단은 모델의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측만 잘하면 안 되고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즉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redictive uncertainty, 두 번째는 aleatoric uncertainty, 마지막 epistemic uncertaint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predictive uncertainty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모델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그 predictive uncertainty를 조금 쪼개서 왜 이런 불확실성이 생길까라는 관점에서 어떤 원인의 관점에서 보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epistemic uncertainty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코빌리어트 시프트랑 OOD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epistemic uncertainty는 이러한 OOD나 코빌리어트 시프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커지는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아토릭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에피스테믹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predictive uncertainty부터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dictive uncertainty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자기 예측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한지 혹은 자신이 없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이 제대로 맞추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모델이 맞았냐 틀렸냐를 저희의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실패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아주 기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redictive uncertainty에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epistemic uncertainty이고요. 두 번째는 aleatoric uncertainty입니다. 뭔가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기에는 기존의 문맥이 조금 훼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작성을 몇 개 해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온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모델의 무지입니다. 즉,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애매한 경우, 즉, 데이터의 입력 자체가 애매한 경우를 두 번째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제에서는 두 번째 나온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작성을 해 놓았다시피 저희가 이야기하는 predictive uncertainty가 최종 결과 수준의 불확실성이라면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그 불확실성을 왜 만드는가, 어떻게 그 불확실성이 나오는가에 대한 원인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토릭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모델이 바보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애매해서 확실히 하나를 고를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걸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부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해결책인 데이터를 더 보자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불확실성입니다. 즉 뒤에서 나올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넣어준 데이터 자체가 이게 무슨 데이터지? 라는 관점에서 나온 게 알리아토릭 언설턴티입니다. 그래서 흐릿한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인지 여우인지 헷갈리거나 잘린 숫자 이미지를 보고 이걸 10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40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사진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주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을 보시면 그럴듯한 답안들이 여러 개 나온 경우를 저희는 알리아토리 언설턴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위에 두 가지 사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사진이 흐려도 첫 번째 거는 뭐 비행기구나.
두 번째 거는 고양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실제로 나와 있는 답에도 비행기와 고양이의 거의 100%의 정답률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어떤 이미지를 넣고자 했던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알리아토리 언설턴티에서 다루는 건 입력 자체가 애매한 경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1과 X2는 하나의 축, 즉 하나의 축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 X와 동그라미를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왼쪽을 보면 X2라는 축, 즉 X2라는 특징이 사라진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보가 일부 사라지면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비슷해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플러시블한 답안들, 즉 그럴듯한 답안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엘리아토리 언설턴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맨 위에 데이터를 넣어주었을 때 이걸 10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40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토리 언설턴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측 자체가 애매한 경우, 앞에서 나와 있던 이미지가 흐리거나 아니면 그 흐린 이미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두 번째, 문제 설정 자체가 하나의 답만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답만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무슨 예시를 들면 조금 이해가 쉽냐면 왼쪽의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델에다가 왼쪽의 그림을 던져놨다라고 했을 때 이 왼쪽의 그림을 보고 모델은 이게 데스크인지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는 머그컵인지 혹은 컴퓨터인지 사진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답안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저희는 문제 설정 자체가 애매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는 뭐냐? 약간 아이스크림 콘에 귀여운 괴물들이 올라가 있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애초에 저희의 프롬프트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엘리아토리 언설턴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 데이터를 무작위로 늘린다고 해서 이 언설턴티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입력 X, 같은 사진 하나에 대해서 가능한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한하게 모아도 그 무한한 경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믹스드 슈퍼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분포나 여러 후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적합하니 그 모델을 사용해서 다루거나 아래 두 번째, 애초에 모델이 여러 가지 가능한 아웃풋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엘리아토리 언설턴티를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애초에 데이터를 다루면서 불확실성을 다룰 때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주면 그 모델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지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엘리아토리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기 중에 다루고 있는 커비레트 시프트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그 다음에 OOD 상황에서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언설턴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조금 더 저희의 불확실성에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뭐하냐?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란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즉, 내가 이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형태의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정규 세션을 시작을 할 때 아마도 예슬님이 예시를 들어줬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많이 봤는데 여우처럼 생긴 강아지 사진은 거의 못 봤다거나 혹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는데 갑자기 코끼리의 사진이 들어온다거나 낮 장면에는 많이 봤는데 비 오는 밤 장면을 거의 못 봤다든지 라는 사례를 저희가 학기 초반에 몇 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코빌트 시프트 샤워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저희의 입력과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테스트 분포에 더 맞춰서 대응을 할까가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조금 더 맞는 게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의 예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파라미터의 불확실성, 아래쪽은 구조의 불확실성입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 언설턴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파라미터 하나만 문제인 상황입니다. 지금 분류 자체를 직선으로 하고 있으니 저희의 모델은 정해진 상태죠. 직선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떤 세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이 불명확한 상태가 파라미터 언설턴티가 되고요. 아래 나와 있는 스트럭처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사실 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만약에 나와 있는 세모와 동그라미 데이터 이외의 새로운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한다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따라서 사실 다 그럴듯한 경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분류를 굉장히 잘 하고 있으나.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빈 구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세타2와 세타3는 제대로 분류를 못하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이런 데이터가 없는 빈 구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주로 보고자 하는 게 Epistemic Uncertainty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에서는 이러한 빈 구간을 Underexplored Region이라고 합니다. 즉 탐색이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Underexplored Region이란 아직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입력 공간의 영역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르다 혹은 데이터가 작다가 아니라 여기서 사실 만약에 동그라미가 사실 여기에 생기는 건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 개가 모두 잘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즉, 저희가 정말로 이 모델을 정말 잘 튜닝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이 세타 1, 2, 3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 경계선의 영역에 만약에 데이터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어있는 구간을 Underexplored Region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게 Epistemic Uncertainty다라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코베네트 시프트 상황과 연관을 한번 지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희의 트레인과 테스트가 다른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고, 트레인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그 X 구간이 테스트에는 잘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코베레이트 시프트 상황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테스트 상황에서 잘 나오는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에는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 나오지 않은 영역을 저희는 Underexplored Region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저희의 모델을 조금 더 잘 튜닝하고 성능을 올리려면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가를 해주는 게 저희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OOD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OOD 상황 같은 경우는 애초에 훈련 분포 바깥에 있는 샘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배운 적 없는 입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배운 적 없는 입력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높이는 대표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가볍게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서 되게 다양한 상황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아예 모델을 잘못 고르는 경우. 이건 그냥 잘못된 거죠. 이건 고쳐야 되는 거고. 올바른 모델을 고르는 것도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와 관련이 있다. 즉,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동그라미로 할지 아니면 세타2처럼 직선으로 할지 아니면 요 곡선으로 할지 이런 모형을 골랐다고 했을 때 저희의 데이터를 보고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펑션 스페이스와 이펙티브 펑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일단 펑션 스페이스는 그냥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함수의 집합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학습을 돌렸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모델. 두 번째는 그 모델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애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즉 잘못 모델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 그럴듯한 답안이 남아있는 경우, 즉 여기서는 effective function space, 저희가 실제로 튜닝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 안에서 저희가 데이터, 그 underexposed region 안에 있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플러시블한 모델, 여러 선택 가능한 모델이 남아있는 상황을 epistemic uncertainty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풀고 있긴 한데 저희의 코베르트 시프트랑 OD 상황에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앞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서 이 친구는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매니폴드 설명하고 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고요. 매니폴드가 무엇이냐?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가 낮은 차원의 공간에 잠재된 구조를 가진다는 가정입니다. 즉, 저희가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차원이 커질수록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특징이 실제로 까보면 몇몇 개의 낮은 차원에만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차원,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몇몇 개의 특징들만 보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서 저희는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Underexplored Region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이 보면 매니폴드 위에, 즉 그 낮은 차원의 공간,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낮은 차원의 공간 안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즉 전체 고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Underexplored Region에서 만약에 중요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매니폴드 위에서 언더 익스플로즈 리지언이 발생을 한다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엘리어토리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만들어 왔고요. 결국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뒷부분에서 나올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론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을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정의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predictive uncertainty라고 하는 그 모델의 불확실성을 조금 알리아토릭과 에피스테믹으로 쪼개서 우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다룰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어떻게 코베르트 시프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그 다음에 OOD 상황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해서 하시면 뒷부분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두 번째 나영님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important weight 핵심 파트이죠. 이걸 추정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커널 밀도 추정과 그 한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2 시작에 앞서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코베리어트 시프트 상황으로 네. 입력 분포가 달라진 상황을 다루고 있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트레인 분포랑 테스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 시에는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임포턴트 웨이시라는 것을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임포턴트 웨이트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얘기들을 진행해 왔는데, 실무에서는 이 임포턴트 웨이트 자체도 알 수가 없는 추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4에서는 이 임포턴트 웨이트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챕터 4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선 이제 방법론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KD라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뭐 KMM 에러, KLIF, LSIF, ULSIF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소개가 되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세네 가지 방법론을 볼 거고, 첫 번째는 제일 기초적인 방법인 KD입니다. 이거는 임포턴트 웨이트 구성을 봤을 때 테스트 분포의 덴시티를 트레인 분포의 덴시티로 나누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되게 간단해요. 각각을 그냥 추정을 해서 그 두 개의 비를 나누자라는 게 KD입니다. 그러나 이걸 각각을 추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웨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방법론들은 다 이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그냥 웨이트만 추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파트 3에서는 이 KLIP라는 방법을 다룰 것이고, 파트 4에서는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빠르고 또 클로스 폼 해가 존재하는 최적의 방식인 ULSIF를 다룰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LSIF도 간단히 소개하는 흐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KD 방법, 가장 기본적인 이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이제 덴시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원래 데이터가 있던 PDF를
알고 싶은 게 이 KD 추정법의 목표입니다. 이제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내에 나오는 데이터의 개수를 쭉 이제 샘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는 분포가 크게 나오는 확률이 높은 그런 PDF를 근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형태이고 보면은 어떤 구간, 람다라는 구간을 잡아서 그 데이터마다 데이터의 주변 이웃, 람다만큼의 이웃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카운팅한 거를 전체 데이터 개수랑 그 람다의 너비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간 값, 이 구간에만 값들이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이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너비에 따라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조금 더 완화한 추정법이 커널 추정법입니다. 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데이터 주변에 그냥 빈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덴시티, 밀도, 커널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그 커널들을 더해서 걔를 평균 내는 것이 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커널을 씌운다는 거는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걔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쭉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얘가 데이터 하나가 자기 위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영향력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데이터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커널을 씌운 거를 다 더해가지고 전체로 평균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왼쪽이 좀 직관적으로 적은 버전이고 오른쪽이 실무에서 쓰는 버전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뜯어보면은 K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커널이고 이 K 안에 들어있는 거는 X라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XI라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H란 너비로 스케일링해서 커널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전체를 그냥 평균 내는 구조이고 이때 이제 차원이 높아질수록 덴시티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원에 대한 스케일링을 보정해주는 정규화 상수가 여기 있는 HD 부분입니다. 즉 저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이 K라는 커널 함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얘 너비를 어느 정도로 볼지 H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 커널은 이런 식으로 그 씌우는 분포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고 옆에 있는 H는 여기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H가 커질수록 점점점 분포가 내려가요. 조금 더 스무스하고 더 이제 옆으로 퍼지는 그런 정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 밴드위스 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커널을 먼저 볼 건데요. 커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되게 다양한 커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가우시안이 수학적으로 일단 미분 가능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서 보통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에파 네치코프라는 분포인데 얘가 MSC 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실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에 따라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분포의 어느 정도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고 사실상 커널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거의 다 가우시안 커널을 기준으로만 소개를 하고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우시안 커널을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커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가우시안 커널을 씌웠을 때 수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커널에 쓰였던 이 커널 수식 가우시안 식을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 n분의 1로 나누면서 정규화시키는 상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밴드위스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있을 때 민을 결정하는 게 뮤고 너비를 결정하는 게 시그마이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의 이 너비 분포의 너비를 결정해주는 밴드위스 파라미터는 시그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파트 3, 파트 4에서도 밴드위스는 다 시그마로 앞으로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여기서 초록색이고 커널이 파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각 데이터들마다 커널을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커널을 씌워주면 되고 그 데이터가 많은 부분은 커널이 많이 더해지기 때문에 분포가 올라가게 되고 데이터가 적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영향력이 적어서
분포가 내려가는 형태로 밀도 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빨간색이 최종적으로 추정된 덴시티 그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중요하다고 하는 밴드위스, 시그마를 어떻게 결정할지 문제인데요. 아까도 봤었지만 이 밴드위스에 따라서 얘가 커질수록 여기 있는 초록색처럼 점점 더 스무스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의 문제는 이렇게 밴드위스가 너무 작으면은 각각 굉장히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민감도가 커지고 얘가 되게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밴드위스를 너무 크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많이 스무딩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어떻게 최적으로 결정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밸리데이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시그마를 선택하자인데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통2에서도 계속 다뤘던 게 어떤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제일 잘 설명하는 분포를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기존에는 이제 PDF를 통해서 봤지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 이제 가장 최적인 걸 찾을 때는 라이클리후드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걔를 맥시마이즈 시킬 것입니다. 근데 굳이 CV를 쓰는 이유는 그냥 로그 라이클리후드만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PDF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이클리후드를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너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걸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K개의 셋으로 쪼개서 K개의 폴드마다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로 보고 이 테스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그걸 평균 낸 값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기존 CV랑 똑같이 K개로 나눈 다음에 각 폴드별로 KD를 따로따로 수행을 해줘서 PDF를 추정을 해준 후에 그 PDF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폴드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개의 이 라이클리후드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서 이 에버리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시그마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는 어떤 뭐 미분하거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어떤 여러 개의 후보군을 두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밴드위스랑 커널까지 구해서 KD를 최종적으로 추정을 했으면은 임포턴트 웨이트를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각각의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대한 이 분포의 추정값을 구해서 걔네 두 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KD는 좀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차원의 저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샘플 수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전체 공간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얘는 로컬적인 메소드인데 네이버후드의 비율은 차원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데이터의 밀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 데이터의 밀도를 가지고 덴시티를 추정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얘를 이제 정리해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이 데이터가 희소해서 이걸로 덴시티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KD는 기본적으로 덴시티를 각각 추정해야 돼서 되게 번거롭다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고차원 상황에서는 각각의 덴시티 자체를 추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파트 3랑 파트 4에서는 각각의 덴시티를 추정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이 레이시오 자체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KLIEF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베리 시프트 상황에서 등장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 주제가 이제 W라는 웨이트를 찾아주는 건데, 웨이트는 트레이닝 확률을 이제 테스트 확률에 트레이닝 확률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이 기준인데 분수니까
1보다 크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X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테스트가 트레이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반대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추정해주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율이죠. 그러니까 A분의 B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A랑 B를 알면 A분의 B를 무조건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A분의 B를 안다고 A랑 B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B를 다 찾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를 재는데, 그러니까 키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다 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율만 찾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제가 한 내용을 도식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KLIEF 모델을 볼 건데요. 여기서 웨이트 WX는 베이시스 펑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아까 베이시스 펑션도 설명을 해주셨죠? 이게 가우시안 커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범프 하나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봉우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데 데이터가 트레이닝이랑 테스트에서 다르니까 트레이닝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범프들을, 그러니까 봉우리들을 선형 결합으로 이어준 건데 여기 보시면 볼록볼록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테스트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더 볼록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K, KLIEF 핵심인 목적 함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추정했다고 생각하는 웨이트로부터 P 해 트레이닝 X는 이제 W 해 X 곱하기 P 트레이닝 X라는 다시 리웨이티드한 덴시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닝 덴시티를 다시 가중해서 이제 테스트 덴시티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가 추정한 테스트 덴시티와 추정한 거랑 진짜랑 이제 얼만큼 가까워지냐 이걸 재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재는 방법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식으로 적어놨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반대로 돌리면 안 됩니다. 대칭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이게. 다이버전스니까 작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게 만들어 줄 거냐? 계산을 해주면 되죠. 로그니까 뭐 빼주고 적분해 주는데 얘는 상수니까 날리고 뭐 얘를 해주는데 로그니까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빼는 걸 보는 거니까 얘는 날라갔고 얘를 작게 만들고 싶으니까 빼는 게 크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이제 얘를 크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W를 막 키워버리면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약을 주고 싶다. 근데 이 제약도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까 제가 이게 새로 추정한 덴시티라 그랬죠. 덴시티면 확률 밀도니까 적분하면 1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약식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덴시티 의미도 살고 막 맘대로 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다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앞에서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으로 했지만 우리 실제는 분포를 모르니까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더해서 그냥 빈도 비율로 나눠준 거죠. 목적식도 똑같이 해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전 발표자님께서도 그 시그마라고 했던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말했던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범프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가우시안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가우시안이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얼마나 뾰족하냐 아니면은 이제 뭉개지냐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 이 목적에 얘도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다시 가져왔는데 만약에 시그마가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이 볼록하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닌데 너무 볼록하면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너무 크면은 거의 뭐 평평해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뾰족한 경우가 오버피팅 됐다고 하고 평평한 경우는 너무 오버 스무싱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줄 거냐? 여기서 CV를 씁니다. 크로스 발리데이션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테스트 샘플을 K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 한 폴드를 빼고 나머지 테스트 샘플과 전체 트레이닝 샘플을 이용해서 KLIEF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빼놓았던 홀더업 폴드에서 이제 로그 WH을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스코어를 이렇게 뽑는데 여기서 이 스코어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왜 그렇죠? 아, 그렇네요. 이거 없다가 가정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빼는 거를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 얘죠, 사실. 얘 그냥 아까 여기 갖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폴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또 이제 이게 좋다고 주장하는 게 원래 CB는 이제 트레이닝도 건드리잖아요, 데이터를. 근데 얘는 테스트만 폴드로 나눠요. 그래서 트레이닝 별로 없어도 테스트만 많으면 CB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범프 펑션을 어떤 모양으로 해줄지를 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웨이트를 얘네를 따로 구하기 힘드니까 비율로 구해주겠다. 비율로 구해서 아까 어떻게 했죠? 비율로 구한 거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범프 펑션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선형 결합을 해줬죠. 그걸로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최적화 목적식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시오 에스티메이션에서 리웨이팅 트레이닝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CB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얘네도 잘 찾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 Unconstrained LSIF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Unconstrained LSIF는 제약된 LSIF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ULSIF를 하기 전에 LSIF가 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네. 그러니까 LSIF의 컨셉은 회귀 분석처럼 그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승민 형이 한 거는 이제 로그 한 다음에 그 W를 이제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직관적입니다. 우리 회귀 분석할 때 많이 하는 것처럼 잔차의 제곱을 최소화시키자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J 알파라고 하는 J를 최소화시키는 알파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그 W 임포턴스 햇의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턴스를 그 알파랑 K의 선형 결합으로 추정해서 요 알파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 알파랑 K 곱한 거는 이거는 아까 그 승인이 형이 발표한 거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는 아까 봤던 가우시안 커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J를 최소화하는 알파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쭉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얘가 남습니다. 요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얘를 미니마이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분석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미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알파 이렇게 해서 미분한 다음에 는 0 해가지고 알파는 하고 뭐 무슨 뭐 마이너스 하고 뭐씩 곱해갖고 이제 식을 만들어내죠. 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의 제약 조건이 붙어갖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파가 0보다 크다는 제약 조건이 붙어서 회귀 분석할 때처럼 예쁘게 클로즈드 폼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왜 알파의 제약 조건이 붙냐? 인버서스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WX가 그 비율이잖아요. 덴시티의 비율, PTR 분의 PT예요. 그죠? 근데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기 때문에 W 자체도 양수여야 해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얘 양수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알파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W도 음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비율이 음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배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게 조금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알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이건 저번 발표, 3번 발표자도 똑같이 이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쁘게 클로즈드 폼으로 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정할 때 그 클로즈드 폼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됩니다. 레귤라이제이션 패스 트래킹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알파를 조금씩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컨셉은 뭐냐면 요 페널티 항에 있는 람다를 무한대부터 0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최적의 알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게 이 람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헌형적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지점만 딱딱 구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 람다가 무한대면요. 람다가 이 무한대면은 알파는 그냥 0 확률 나오는 게 가장 최고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람다가 무한대가 아니라 대충 한 10 정도로 바뀌면은 알파 최적으로 만든 알파가 0, 0, 뭐 1 이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알파가 이제 그 0, 0 하고 알파 3이 얘가 0보다 큰 어떤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0, 0은 죽었는데 알파 3은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파 1이랑 알파 2가 0이고 알파 3만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데에서는 이제 클로즈드 폼의 해를 구할 수가 없는데 딱 여기에 해당하는 클로즈드 폼의 해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알파가 이제 0이고 알파 2가 0보다 크고 알파 3이 0보다 큰 어떤 그게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알파 1은 0이고 알파 2랑 알파 3이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회귀 분석 그 해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를 하나 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마다는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해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승희 형이 발표했던 KLIEP보다는 좀 더 계산적으로 우월한 방법인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얘가 수치적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커널 간의 다중 공선성이 커지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다중 공선성이 커지면은 이제 해가 막 왔다 갔다 크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막 요동쳐 가지고 그 구해야 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람다가 작아질수록 다중 공선성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람다가 작아질수록 이게 점점 많아져서 계산이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하자면은 LSIF는 회귀 분석처럼 이제 오차의 제곱을 최소화해서 클로즈드 폼을 구하고 싶었으나 클로즈드 폼이 없어서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 패스 트래킹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거를 알파를 추정해야 됩니다. 알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빠르긴 한데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다중 공소성 이슈가 커졌을 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unconstrained LSIF를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그럼 unconstrained LSIF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알파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그 조건을 저희가 무시할 겁니다. 그게 unconstrained가 제약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임포턴스가 0보다 작아져서 좀 해석이 이상해지더라도 그거를 일단 허용하고 넘어가는 거죠. 일단 무시한 다음에 그냥 해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를 0으로 바꿔줘 갖고 어떻게 이제 말이 되게 하긴 할 건데 일단은 0보다 작아지는 것을 허용할 겁니다. 또 이제는 이제 아까 했던 거가 이게 안 됐잖아. 이게 베타 해가지고 는0 하는 게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제 무시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클로즈드 폼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알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베타라고 바꿨어요. 왜냐면 이제 베타는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다른 파라미터니까요. 예. 그래서 0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해를 일단 구해놓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마지막에 0이랑 베타 중에 큰 걸 하나 취해가지고 0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LSIF랑 다르게 ULSIF는 클로즈드 폼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폼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제 그 레귤라이제이션 패스 트래킹하는 알고리즘이 필요가 없고요.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다중공동성 이슈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델 선택할 때 좀 이점이 있습니다. 모델 선택은 이제 아까 커널 이거 했을 때 여기 뭐야 그 분산에 해당하는 요거 있죠? 요걸 구하는 게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델을 선택할 때 좀 이점이 있는 게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드를 되게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세션 때 그 잭나이프 플러스라는 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잭나이프 플러스 그 CV 할 때 그 K 폴드를 그냥 데이터 개수만큼 그냥 N개로 나눠가지고 하나 빼고 학습한 다음에 그 하나를 테스트하고 하나 빼고 학습한 다음에 그 하나 뺀 거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이제 N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 데이터 하나를 빼고 학습한 다음에 I번지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고 그걸 N번 반복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승민이 형이랑 한 게랑 좀 다르게 얘는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서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 이렇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리브 원아웃 C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잭나이프랑 똑같은 비슷한 알고리즘에 요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선택할 때 좀 계산 비용이 확실히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할 때마다 여러 번 역행렬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셜먼, 우드버리, 모리슨 공식을 이용하면은 역행렬을 한 번만 구한 다음에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다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 그 A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역행렬이고 A의 역행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시계에 있는 좌변에 보면은 A에다가 어떤 이상한 거를 더하거나 뺐죠? 이거를 이제 그 I번지 데이터를 뺀 거라고 합시다. 우리가 뽑은 I번지 데이터를 학습할 때 빼야 되니까. 그래서 좌변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래에서 하나를 뺀,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뺀 그 거의 역행렬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오른쪽 시계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행렬곱이랑 연산으로 사칙 연산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행렬을 여러 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만 계산한 다음에 하측 연산을 계산하면은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측 연산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성에서 아주 큰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모델 선택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되는 겁니다. 또 요거는 이제 좀 그 성능을 평가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추정한 W 해시랑 진짜 W랑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작게 나느냐를 평가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ULSIF는 거의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제 세 번째 승윤이 형이 설명한 KLIP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KLIP보다 ULSIF가 확실히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W랑 차이가 좀 더 적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걸 보면은 평균 계산 시간인데 ULSIF의 가장 큰 장점이 계산량이 좀 적고 계산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낮은 평균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총 평균 계산 시간인데요. 이거는 모델 선택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평균적으로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본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점선은 이제 로지스틱 회의 분석인데요. 로지스틱 회의 분석이 아까 보면은 그 우리 ULSIF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낮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 성능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델 선택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ULSIF가 확실히 로지스틱 회계 분석보다 낮은 평균 시간 그러니까 더 빠르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나영님이 설명했던 KDE는 추정 대상이 덴시티였어요. 덴시티 각각을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포턴스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KLIP랑 ULSIF는 덴시티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임포턴스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4장의 포인트였어요. 그 최적화 방법이 이제 KLIP는 좀 논 리니어한 이제 콘벡스 함수를 어떻게 잘 해서 알고리즘을 좀 복잡하게 구해야 되는데 ULSIF는 그냥 클로즈드 폼으로 닫힌 세로 그냥 나와갖고 계산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모델 선택할 때도 라이클리후드 CV로 아까 앞에 두 개는 이제 그 로그 한 다음에 W를 이제 키우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빼는 거에 그 제곱을 선택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모델 선택할 때. 그 계산 비용은 ULSIF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용적으로 꼭 하나를 써야 된다 하면은 약간 좀 알파가 0보다 작아지는 이런 이상한 이슈가 있더라도 ULSIF를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슈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은 큰 그게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죠?
혹시 만약에 이슈가 생긴다면은 이게 그 뭐냐 0에서 그냥 마이너스가 만약에 중요한 거였는데 얘를 0으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W가 다 계산하면은 얘가 1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으로 바꿔준 거니까 그런 문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념 느낌이 좀 이상한 건데 실제로 할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거나 한 사람 있을까요? 우혁 씨, 질문. 네. 혹시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알겠습니다.